ISMS에서는 이것을 개발 보안이라고 하고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는 이걸 보안 약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겁니다. 그냥 용어를 다르게 써서 그런 거고요. 단지 이쪽에 이슈가 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작년까지는요, 개발 보안하면 사실은 뭐였냐면, 사업자가 만들어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국정원 인증 보안 제품, 그죠? 국정원 인증 개발 보안 진단 도구를 써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보안 취약점 나온 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조치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2016년도까지였고 2017년부터 드디어 개발 보안 가이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 보안 진단하고 고치는 거는 그대로 하고요. 분석하고 설계 단계에서 개발 보안 항목이 전면적으로 추가가 돼서 여태까지의 개발 보안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의 개발 보안은 그냥 프로그램 다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요구사항부터 뭔가 다 일어나요. 개발 보안 자체가. 그래서 한번 그 개념을 보고 한번 보죠. 8장의 개발 보안은 OWASP 탑10이나 국정원 보안 취약점, 7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하는 홈페이지 취약점.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하는 홈페이지 취약점은 도대체 뭐가 있냐? 그거는 첫 시간에 제가 키사 사이트에 여기 자료실에 뭐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번을 보면 분석 설계 보안 관리라는 제목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분석 설계가 있다라는 건 2번이 뒤쪽에 어디인가 나올 텐데 그거는 구현이라는 거고, 그죠? 3번은 이행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제목이 잡혀 있겠죠. 한번 보죠. 분석 설계 보안 관리, 분석 및 설계 보안 관리는 개발 보안 도중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과 설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법적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때는 쓰는 건 뭐냐면 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가이드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그게 행정자치부의 보안 약점 가이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8.1.1 보안 요구사항의 정의, 똑같이 법적 요구사항, 뭐 최신 보안 취약점, 정보 보안의 기본 요소를 고려해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과연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뒤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제가 페이지 얘기 드릴게요. 어디냐면 319페이지로 한번 넘어 볼게요.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 보면요.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보호조치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넘겨볼게요. 두 장? 두 장이 아니라, 잠깐만요. 30조. 332페이지. 332페이지예요. 제목은 비슷한데 밑에 쪽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있죠.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번 쭉 그 보안 요구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1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서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입 통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그죠?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20페이지입니다. 자, 3조 대충 보니까 내부 관리 계획서니까 약간 관리적인 내용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제목만 봐도 중간에. 자, 4조 봅니다. 4조 보니까 접근 통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옆면에, 그죠? 321페이지 옆면으로 다시 봤을 때 접근 통제 있고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그 두꺼운 글씨 봐보세요.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입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써보겠습니다. 자.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해라 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쓰죠. 요구사항 아이디 쓰고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그냥 S-001 뭐 이건 대충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명은 보니까 접근 권한 관리라는 걸 하래요. 일단 이 기능이 있어야지 히스토리를 뭐 관리하든 말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시스템이건 서비스 혹은 사용자별로 어떻게 해요? 객체에 대해서, 객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죠? 객체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글을 보니까 접근 권한 로그 관리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변경된 권한 정보는 최소 5년 동안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멋진 화면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5년 동안 관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백업해서 다른 데 저장해 두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소프트웨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권한을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일반 유저로 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로그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죠? 보통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능 자체를 많이 빼먹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죠. 자, 그래서 아까 거기 기술적인 내용에서 이 두 개의 요구사항을 찾아냈고요. 자, 두 번째 보죠. 거기 이제 아까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줄 대충 밑으로 내려오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받지 않는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내려갑니다. IP 주소 등을 재분석해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접근 권한에서 우리가 뭐가 또 필요하냐면 시스템 접근 권한. 그럼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등록된 IP만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사용자가 쓰는 웹사이트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웹사이트는 뭐 IP 접근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가 사용하는 페이지는 관리자가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쓰거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니까 관리자가 사용하는 페이지는 IP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 그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IP 등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꼭 IP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IP 말고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물리적 주소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두꺼운 글씨 보면,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두꺼운 글씨 좀 긴 거에 보면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은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해야 된대요. 그죠? 자, 이게 또 요구사항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용자는 아니고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망분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누가 망분리 돼야 되냐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사용한다는 컴퓨터는 이걸 갖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뭔가
본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논리적 혹은 물리적 망분리를 한다. 근데 논리적 망분리는 그냥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한쪽 망은 차단하고 한쪽 망은 열어주고 이런 거고, 물리적은 완전히 컴퓨터 두 대 분리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망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논리적 망분리는요, 이게 만약에 이 컴퓨터가 여기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여기에서는 인터넷도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내부망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컴퓨터는요, 어쩔 때는 뭐 인터넷 쓰다가 어쩔 때는 내부망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동시에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이 컴퓨터가 그렇게 쓴다면 논리적 망분리를 한 거거든요.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스위치 기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컴퓨터에. 근데 내가 한쪽 화면에 인터넷 연결해두고 다른 쪽 화면에는 내부망 연결해두고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는 망분리를 사용할 수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쪽 망분리는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한번 쭉 보자고요. 자, 그리고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그 비밀번호 변경은 반기별로 1회 이상 변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비밀번호에 관련된 말들이 좀 많이 어떻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비밀번호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 이 규칙이 뭐 7자리 이상, 뭐 8자리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비밀번호 변경은 분기라고 했어요. 뭐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발 보안이에요. 즉 개발 보안이라는 말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 시스템 내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만약에 반기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딱 차단하는 게 나와줘야죠. 기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밑에 가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접속 로그가 있어야 되죠. 접속 로그가 있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관리적으로 해결한다 치지만, 접속 로그는 자, 사용자에 대한 접속 로그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죠? 이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용자 중에서, 여기에서 사용자라는 건 일반 고객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용자라고 보자고요. 사용자 중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만 뽑아갖고 뭐 언제 로그를 했고 뭘 했는지 뭐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물론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 아이디는 취급자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개발이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이상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백업을 하면 돼요. 그냥 로그 파일만 있으면 내가 복사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다시 밑으로 가서 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게 이제 개인정보 식별자죠. 자, 식별자인데, 자, 밑에 그거는 넘어가고요. 중간에 보면 SSL 인증서를 설치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 SSL 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전송 구간을 암호화해라. 이게 핵심인 거죠. 전송 구간을 암호화해라. 근데 전송 구간을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첫 번째가 보안 서버고요. 이렇게 하죠.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보안 서버가 있는데,
이 보안 서버의 1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싱글 사이온 있죠? SSO. 이 SSO가 보안 서버예요. 이게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네이버 같은 거 로그인할 때 쓰는 SSL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그 특정한 호스팅 업체에다가 서버 임대해 갖고 쓰면 호스팅에서 지원해주는 보안 서버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호스팅이라고 그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목적 자체는 똑같아요. 전부 다 그냥 암호화, 전송 구간을 암호화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싱글 사이온을 쓰건 SS를 쓰건 이걸 쓰건 뭐 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존재하는 거죠. 암호화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죠? 암호화를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방법으로 암호화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보안에 취약한 방법으로 암호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은 지금 이해 못하면 못해도 됩니다. 나중에 볼 거니까요. 대칭키는 128비트 이하로 하면 안 돼요. 키의 길이가. 그죠? 키는 한번 봤죠. 어제 스트림 암호화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비대칭 키는 2048 이상으로 해야 돼. 이상으로. 그죠? 그 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몇 번 들었죠? 이거는 SHA256 이상을 써야 되고요. 그죠?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또 암호화를 하는데 위에 어떤 방법을 썼건 암호화를 하는데 얘